안녕하십니까. EBS 소대석의 엄길청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조금 회복되는 기미를 보여왔습니다마는 최근 다시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또 중동 아프리카 등의 정세로 인해서 경제 환경이 좀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성장사를 보면 어느 한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마는 또 지금 다시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40평생을 관료로서 학자로서 우리 경제사의 산 증인으로 활동해 오신 원로 경제학자를 모시고 한국 경제의 앞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승전 항공의 총재를 모셨습니다. 총재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 뭐 건강은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 책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네. 한동안 또 신자유주의다 그렇습니다. 해서 예. 또 굉장히 아주 터프하고 예. 공격적인 예. 금융 위주의 경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경제 흐름에서 보면 지금 제일 큰 경제의 그 줄기는 어떤 건가요? 중국의 등장도 있습니다만. 예. 1990년경부터 신자유주의 질서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신자유주의란 규제를 없애고 자유시장이다. 자유에 맡기자. 네. 그리고 완전히 장벽을 터서 세계를 하나로 개방하자. 네. 그래서 자유 경쟁을 시키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 같으면 제일 좋은 물건을 제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 이게 네. 강자 아니겠어요? 예. 이 강자가 이제 생산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파는 것은 세계 어디서든지 팔 수 있다 하니까 제일 비싼 곳을 찾아가서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네. 이익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세계 물가를 자꾸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질서는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네. 물가는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했고 예. 중국이 부상한 것도 그때부터인데 네. 1990년경 그것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13억이라는 저임금 노동력이 공급됨으로써 세계 물가를 떨어뜨리고 세계의 신성장 동력을 주입하고 네. 그래서 신자유주의 질서와 중국 경제의 부상이라는 두 가지 큰 돌출 변수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세계 경제, 특히 선진국 경제를 고성장 저물가. 예. 대개 성장률이 높으면 인플레가 되거든요. 물가도 올라가죠. 예,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건 반대로 성장도 높이 하면서 물가는 떨어지는 네. 그런 호황을 누리도록 한 거죠. 지난 네. 20년간.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 우려와 또 예. 디플레이션이 갖고 있는 또 염려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가 한 시대 있죠. 통제도 예.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 신자유주의 질서에 문제가 있죠. 그거는 완전히 자유 개방해서 경쟁을 시켜놓다 보니까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수많은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네. 칸막이를 해서 밥을 각각 따로 주면은 큰 돼지는 큰 돼지대로, 적은 놈은 적은 놈대로 제 몫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못 트고 밥을 한 군데에다 주면은 네. 힘센 놈이 다 먹어버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죠. 이 신자유주의 질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강한 예컨대 대기업은 잘 되는데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은 망하고 어렵고. 예. 그래서 빈부격차는 커지고 네. 그리고 물가나 이런 것이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실업은 네. 늘어나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또 지난 과거의 고도 성장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관의 역할, 네. 정부 계획의 역할 예. 이런 것들이었다고 보는데 예. 이 새롭게 변모하는 자유 경쟁 시대 또는 예. 역동적인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저력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으시겠습니까? 우선 단적으로 2008년 그 세계 금융위기 때 예.
미국에는 리먼 브로더스 같은 투자은행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행들도 줄줄이 쓰러졌거든요. 예. GM 같은 큰 회사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력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체력이 왜 양호냐? 1997년에 외환위기 때, 네. IMF 외환위기 때 우리 경제는 뼈아픈 구조조정을 다 해냈습니다. 네. 재벌 절반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은행도 절반이 파산했어요. 이렇게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빚이 줄고 기업도 빚을 털어내고 은행도 부실 채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국가 부채는 적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이 좋아진 거지요. 네. 특히 우리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정부에서 적절한 경제 대응책, 위기 관리 정책을 거기 추가함으로 인해서 네.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극복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국가 부채는 적고 은행 부실도 적고 기업 빚도 적고 네. 그래서 선진국보다도 저력이 기본 체력이 더 양호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40년간의 그 학자와 관료 생활을 쭉 해고해 보시면은 뭐 5.1 쇼크도 있었고 네.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외환위기도 있었고 작금의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웠던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국의 그 근대사에서 제일 어려운 위기란 저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라고 봅니다. 네. 그때는 아시겠습니다만 국가도 외채로 성장했고 네. 기업은 빚으로 크고 그래서 기업의 빚이 부채가 자기 자본의 4배 이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빚으로 크는 경제를 지탱하다가 동남아에 특히 그 태국에서 이제 외환위기가 오니까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한국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손 들은 거 아닙니까? IMF 예. 그 모두 외환 고갈이 나와서 그때 이제 제일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볼 때는 1974년 5년에 5.1 쇼크라고 봐. 네. 그때 1, 2년 사이에 기름값이 4, 5배가 뛰었거든요. 네. 그때 아주 혹독한 고생을 또 겪었지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총재 시절에 바로